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저는 연구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제 발음과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Part 1. 문학사적 의사소통 모델에 대한 모더니즘 비평. 한국 문학사에 익숙하다면 그 누구라도 식민지 모더니즘의 저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매판적이다. 수입품이다. 민족적이지도 민족주의적이지도 않다. 반식민지적이도 않으며 비정치적이고 식민지 현실에 관심이 없다 등등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다른 한편에는 리얼리즘이 존재한다. 반식민적 민족주의적이며 혹은 그때 다른 문제와 관련된 정치와 잘 어울리다라고 하는 의심할 바에 없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가로지르는 논쟁적 관계가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 문학사를 규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재현에 도전하는 문학 이라는 책은 문학사적 의사소통 모델, 굳이 말하자면 역사 리얼리즘 모델, 그 모델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 관점은 문학을 그 현실에 대한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역사는 하나의 문학 작품을 여러 사건, 가진 대상, 다양한 인물 등등이 그 재현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가에 따라 문학적 진실성을 평가한다. 이런 모델이 존재하는 파는 세계 속에서의 대상, 즉 지시 대상, 세계, 와 마음, 대상이라는 내용, 즉 세계의 경험, 그리고 표현, 대상의 재현, 그래서 세계, 마음, 표현, 사의 동형주의다. 그 모델 안에서 문학사의 의사소통 모델은 이것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가정한다. 어떤 것이 현실에 대한 직접 표현이 되려면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텍스트가 외적 관점과 조응할 수 있도록 일련의 명제를 등록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가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문학 작품에서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설가가 구축하는 현실의 이미지는 역사가 의해서 언급되는 현실보다는 덜하지 않은 인간 경험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일반적 틀에 가능한 한 들어맞아야만 한다. 종이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소설적 진실 사이에 투쟁이 있다기보다는 역사가 일관성의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만큼 허구 역시도 종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리고 허구에서 그런 것이 표현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허구를 넘어선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야만 한다. 리얼리즘의 지배 아래에서 문학이나 예술이 그 현실, 즉 지방이나 특정한 현실을 재고로 정확하게 체현할 때라야만 문학은 문학이며 예술은 예술이 된다. 그와 같은 리얼리즘은 경험적이며 세계를 확정하는 것이며 단순히 어떤 스타일의 집합이나 소서적 관습이라기보다는 실제 세계와 문학 텍스트의 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에 대한 문학사의 표준적 관점에서 보면 모더니즘은 새로운 언어 기법으로 세계와 명확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런 리얼리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같다. 모더니즘은 마치 사물의 세계로부터 언어를 낯설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비정치적이며 비참여적이고 단지 현식적 혁신과 유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모더니즘적 소설과 비평적 텍스트를 면밀히 읽어보면 식민지 시기 모더니즘 문학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재현의 위기, 즉 확정적 인식론으로서의 리얼리즘적 세계관의 본괴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 모더니즘 소설은 언어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나타냈다. 1930년대 조선에서 박태원, 김유정, 이태준 같은 작가와 비평가는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넘어서서 언어에 대한 경험주의적, 과학적, 제국적 담론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 담론이 언어를 진실과 지식을 매개체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서 투명한 의사소통, 지식 생산, 세계 대상화에 대한 도구적 도구로서 이해하는 점에 반기를 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식민지 사회의 현실 형식과 문학 형식 속에서의 그 재현사에 가로놓은 간극에 대한 생각했다. 그래서 작품에는 특히 주체 혹은 객관 세계를 재현하는 언어적 능력을 둘러싼 진실이 광범위하게 상실되고 있음에 대한 감각이 나타나 있다. 그와 동시에 모더니즘 텍스트는 리얼리즘 텍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문학적 표현에 처갑한다고 간주되었던 주체와 객체를 보다 폭넓은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했으며 그 결과 신체와 말 사이의 질서 관계를 재조정하고 사회적 위계에 엄격하게 매여 있었던 시의 낡은 율격 구조를 파괴하는 일에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의 모더니즘을 정의하기 위해 전형으로 인용되곤 하는 실험적 기교와 스타일의 혁신이라는 것이 실은 외적 권위가 언어적 발화의 적당한 감각을 결정하고 기호와 지시체 사이의 관계가 갖고 있는 반복 가능성이 불안정해진 그와 같은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서서의 의미를 확정하고 고정해야 할 필요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같은 논의는 모더니즘을 특정 사회의 지배적이고 전통적인 담론 형식을 단순히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게끔 한다. 식민지적 생황에서 언어의 의사소통 가능과 실용 가능, 잠시만요. 식민지적 상황에서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실용 기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상업화라고 하는 명백하고도 일관성이 있는 상징 질서에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 그 자체가 식민화되어 있었고 리얼리즘을 충족시켜 줄 만한 사회의 여러 제도, 예를 들면 정치, 공공행정, 학교, 신문, 사법제도 등이 그 작가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언어의 의사소통 모델이 거부하는 의미의 오류 가능성이 제국주의적 형식 아래에서 더 강화되고 있었다. 제국주의라는 형식은 비식민자를 계몽의 이념이 약속하는 권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계몽의 이념을 가지고 식민화를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전체에 걸쳐 나오는 담론 개념은 재현, 그 자체와 담론이 물질적으로 즉 쓰여진 대상이나 말하진 대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고려했을 때 일종의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Part 2, 예술과 정치. So,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적으로 식민지적 환경에서나 탈식민적 맥락에서의 문학어는 현실과의 근접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리얼리즘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장르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셋째, 의미와 정체성이 외적 권위에 의한 결정되는 조건에서 모더니스트들, 좀 어려워요. 모더니스트들은 이 같이 매우 정치적이고 대단히 효과적인 동형성이라는 것에 도전을 했다. 이들은 언어와 현실 사회에 놓인 편이한 등가성과 그 등가성에 대한 가치 부여, 즉 그 필연성뿐만 아니라 그 바람직함에 대한 가정에 저항했다. 이런 점 때문에 책의 끝에서 나는 다음에 세 가지 논쟁적 진술을 했다. 한 번째, 한국의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강력한 서유럽적 중심의 D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근대성을 특징 짓는 폭력적인 간문화적 접촉이라는 식민지적 맥락 안에서 작동했다. 그리고 근대성이라는 역사적 조건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남에 따라 가족 유사성을 가진 다양한 창조적 형식들 중 하나의 예였다. 둘째, 한국의 모더니즘 텍스트는 형식 분석을 요구한다. Formal analysis. 형식과 장르에 대한 질문은 존 할리가 쓰고 있듯이 종종 비평가들이 강광하는 글쓰기의 쓰임을 다르지 않을 때에는 탈식민적인 것이라고 전형적으로 규정되는 분석 바깥에 놓이게 된다. 존 할리는 티모시 브레넌이 발견한 내용을 인용하는데, 즉 정치적으로 불충분한다고 평가되는 작가가 명확하게 모더니즘적이거나 실험적으로 쓴 글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더니즘 작가들은 어떤 명령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 명령의 의미는 제3세계 작가는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런 형식과 장르의 탈정치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문학의 축과 정치적 참여의 축이 만난 것은 오히려 식민지 문학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서라고 주장하려 한다. 이것은 내가 세 번째 주장을 하게 한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점에 관해 질문해왔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데, 좋다. 형식이 중요한다고 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식민지 텍스트와 모더니즘 작품의 이 같은 형식적 측면 사이에 놓인 인간의 열결고리인가? 여기에는 정확히 다음 두 가지의 의문이 들어있다. 첫째, 역사와 문학 사이의 관계란 무엇인가? 둘째, 정치와 예술의 관계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나는 답하기를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의 주장 자체가 이 질문지에 놓인 전제를 무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질문은 역사적 맥락에 의해 미학 작품의
해석을 과잉 결정시키고자 하며 그 결과 이 미학 작품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역사적 맥락, 이런 저런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에 좋다는 기대를 하나의 전제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은 참으로 역사적이고 참으로 정치적인 장르가 된다. 모더니즘은 정확하게 역사적 맥락을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자체를 비정치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그 역사적 맥락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정확히 문학사의 의사소통 혹은 역사 리얼리즘 모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다. 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왜 역사적 맥락과 하나의 문학 작품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가? 사람들이 그 같은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 질문은 좀 더 풍요롭게 인도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다음을 논하고 있다. 세 번째, 한국의 모더니즘은 정치적이다. 모더니즘이 수상쩍게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국 문학사에서만이 아니라 탈시민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개의 영역은 장르를 유럽 중심주의적 위협으로서 탈시민주의적 정치의 문학적인 전통에서 가정하는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문화적 진정성이라고 하는 유령은 진짜 지방이라는 관념에 대한 토착주의나 유럽 중심주의의 관학에 이지하고 있고 탈식민주의가 그런 주장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을 중심 주변적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장르로서 미심쩍게 바라본다. 그런데 이 책이 논의하려고 하는 바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의사소통 행위의 형성에서 작동하는 힘의 반담론적이고 초언어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모더니즘 소설과 비평은 어떤 발화와 그 발화 양식에 내재된 명료성을 둘러싼 관념에 도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모더니즘이 했던 것은 문학 작품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경계에 대한 도전이 있다. 의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언어적 제약이 있었던 것에 명료성에 대한 그러한 도전은 작품의 의미 있는 내용을 담는다. 사실 이것은 랑시에르가 말한 불화와 매우 가깝다. 불화는 disagreement, 불화 수단이 무엇인기에 대한 논쟁이 발화 상황의 협리성을 구성하는 곳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그 불화 때문에 대화자들은 같은 단어를 갖고서도 같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않기도 한다. 그 같은 불화는 잘못된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설명을 더 잘하거나 말 더 많이 하는 것으로도 해소될 수가 없다. 그것은 언어적 힘의 결락 때문도 아니고 해석 능력이 부재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말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바로 그 상황의 문제다. 여기에 정치는 하나의 발화 상황이다. 즉 정치란 말하기의 의미와 말하는 존재로서 이해된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된다.
랑시에르는 우리에게 말한다. 언제나 특정 범주의 사람을 정치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담론으로 듣지 않으려고 했다. 식민지 시기 모더니즘을 문학사에서 비정치적이고 반민족주의며 또는 친일적이라고 간주했던 것은 모더니즘이 일견 담론이나 미학, 말하기의 스기의 스타일, 양면성의 현시, 언어의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점은 다음의 두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첫째, 모더니즘의 시위를 적절한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보는 것. 둘째, 그것을 새로운 미학적 재현 양식의 신호로 보는 것. 이 새로운 미학적 양식에서 경험적 역사가 단지 외부적인 인과적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작품 자체를 관통함으로써 그렇게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대상을 허락할 때 예술의 재현은 나타난다. 이것은 예술 작품이 말하기가 의미하는 바와 말하는 존재로서 간주된 누군가에 대한 재규정을 함을 뜻한다. 모더니스트들은 언어의 자명성에 도전했다. 그 때문에 나는 박태원, 김유정, 이태준과 같은 작가들이 작업한 것을 통해 그들의 구체적 담론을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그들이 언어를 제주론적이고도 형식적으로 연결시켰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내가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담론이란 언어의 물질적 현실을 뜻한다. 세계는 누가 말하고 무엇이 말하지는가를 통해 언어 속에서 규정된다. 담론은 그 핵심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대상이다. 이 책은 박태원의 히스테리적인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 분석 담론을 통해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김유정의 아이러니한 텍스트는 그가 했던 경험주의 비평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태준이 했던 문장에 대한 그의 논의에 맞추어 서정적 산문을 언문일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서 읽어보았다. 언문일치에서 말하는 발화의 재발성, 발화의 자발성이란 글쓰기 과정에서 알의 주체를 구성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모더니즘 작품에서 내용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형식 구조에서도 작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한국의 모더니즘 소설을 초텍스트적 현실과의 관계에서 재현적 언어의 오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제화함으로써 의미를 실증주의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더니즘 소설은 현실과의 고리 때문에 담론 영역을 중재하는 힘으로서의 그 현실을 드러낸다. 모더니즘 텍스트는 정치적 주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적 현실의 요소들을 그 고유한 법칙에 따라 재조직함으로써 예술 작품은 정치적 자멸을 예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자멸한 의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각을 재조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기획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멸한 의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각을 재조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기획인 것이다. 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 연구 또는 모더니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모더니즘 문학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근대라고 하는 전 지구적 지평과 관련되어 있는 비서양 문학의 특징, 식민 통치하에서의 모더니즘 텍스트가 갖는 정치성, 그리고 문학 형식과 정치적 맥락 사이의 관계, 이를 둘러싼 많은 질문들은 모더니즘의 정의를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하고 문학 연구에 있어서 비교 행위의 문제에 주의를 촉구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조금 너무 빨리 읽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casually speak about what you have been doing. Yeah, just curious. These days, I'm working on a different book, a new book called Impossible Speech, and I don't want to say too much, but impossible speech is speech that is made impossible for some reason, or is speech that is unexpected. I use, wait, should I stop? Should I just keep going, or I don't know. It's okay? Can you hold on for a sec? Of course. 선생님 뭐 별거 하는 건 없는데 새 책을 지금 집필 중이시래요. 그 제목이 들으셨지만 Impossible Speech. 그래서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건가 봐요. 불가능한 연설? 근데 그 연설의 이유가 근데 별로 많이 얘기하고 싶진 않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unexpected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That's right. Thank you. So, for example, in 오서민 선생님과 함께 in 2017, we talked about migrant labor fiction, and that was very popular in Korea in the 2000s and 2010s. And in that case, the speech of the foreigner is completely silenced, as that speech is brought into both the Korean language and also the political discourse of 민중. 2017년도에 우선민 쌤이랑 migrant labor fiction,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관한 소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이민자들은 뭔가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That's perfect. Yeah, thank you. Another example is Gwangju in 1980, where the traumatic historical event is remade in contemporary political discourse in a way that silences the voice of the witness. So if you look at, I'm sorry to mention his name, but if you look at Moon Jae-in's speeches every year in 2019, 2020, 2021 at Gwangju, you can see how he makes speech about Gwangju totally possible. There is nothing that cannot be said. If you say something as a witness of Gwangju, or if you are a Gwangju denier, still that's the totally possible spectrum of political speech for Moon Jae-in or in political discourse about Gwangju. 어렵네요. Sorry. That's okay. 1980년도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뭔가 다시 만드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 사태를 그런 트라우마틱한 사태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silence, 침묵이었대요. 근데 2019년, 뭐 20년, 2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스피치를 보면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든 아니면 강제 사태를 부인한 사람이든 어쨌든 그 스피치가 완전하게 totally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Yeah, and also, for instance, the book reads North Korean defector narratives. So somebody who has escaped from or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the kinds of stories that these defectors tell at the Hanawon, and how those stories are made into narratives for consumption by the West in English. Discourse there is human rights discourse, and human rights discourse makes the speech of the defector legible or intelligible to the Western observer in translation, and consequently, in a way, silences that speech or makes it fully possible. 이거 제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I can do it again. Yeah, can you Yeah. explain in more easy way? Because what you're speaking it's not easily understood. Yeah. It's only because I am not a good speaker. So it's not hard. I'm just not a good speaker. So it's actually not that easy. So what the book is really about is how impossible speech is improperly made possible. So speech of the migrant laborer, or the traumatic speech of Gwangju, or the speech of a North Korean refugee, and so on, they're made possible or made understandable or made easy in a certain way that hides the impossibility of that speech.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impossible speech를 어떻게 possible하게 만드는 그런 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그 80년대 광주 사태를 목격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북에서 이렇게 탈출해갖고 뭐라 그러지? 북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는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맥락에서는 그 힘들을 통해서 그게 들리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Yeah, really, thank you. Really, I'm fighting with, not with scholars in Korea, but with scholars in North America. That's sort of the fight, because the way that non-Western literature is treated in North America, in North American academia, is that as long as you are revealing the speech of some politically oppressed person, then you are also performing politics. I don't know. I can do it again. 네, that's okay. Okay. 선생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북미 연구자들 사이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싸우고 있는 건데, 그 뒷부분을 잘 이해는 못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can you say that again or can you explain that again? Yeah. The later part. The experience of some event or the experience of some individual person is made intelligible and presented as if it's already existing in the common sense of a community. Whether we're talking about labor migration or the trauma of historical atrocity or North Korean defectors, or fourth chapter is on
criminal incarceration and psychiatric hospitals, the speech of that other person or the speech coming out of that event is assumed to be unintelligible. Oh, we cannot understand this, right? Nobody can understand this, the experience of Gwangju or the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But in scholarship that I'm fighting with, it's presented as understandable and is sort of made intelligible, and that making intelligible is assumed to be a political act. 어렵다. Sorry, I'm sorry. No, when your research is it's not easy for us to understand, I think. Yeah, I'm sorry. But, yeah.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동자라든지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소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린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연구자들 집단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Yeah. That's yeah. So I think it's actually argument is actually very close to this book, the book we are talking about today, because politics is not. I don't understand politics as organization of power or distribution of places and roles or system for legitimizing distribution of places and roles in a society. Instead, I try to understand politics as something that is opposed to a clear identification of subjects and their place in a given community. 네. 하여튼 그런 우리가 보통은 정치에 대해서 난 잘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란 어떤 권력 구조나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아니면 권력이 어떻게 입법화되는지 이런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에 반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있네요. 주체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And so last 마지막, sorry, I will be quiet now. But last thing is that like 재현의 도전하는 문학이라는 책, in the same way, the idea is that politics is the intervention of language in language. It's a speech. Politics is this is also Rancière. Politics is a speech situation in which the boundaries of what can be said are set. I mean, Judith Butler calls this foreclosure. Foreclosure is the operation establishing the limits of what can be said, like regulation of social domain of speakable discourse. What is it possible to say? And that foreclosure is, for me, where politics takes place. 정치란 아까 랑시에르가 말씀하셨듯이 말하는 문제라고 얘기하셨고 무엇이 말해지고 그게 어떤 조건에서 말해지느냐라는 그 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게 정치라고 말씀하시죠. 궁금한 게 1930년대 조선 식민지 이런 문학가를 분석하는 의미가 뭐였을까 선생님에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수업 중간에 이 조선 근대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연결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선 식민지 이 근대가 그 의미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이 전 지구적으로 연결됐다는 그런 보편성이 무엇인지. 네네. 그리고 또 그 하기 전에 너무 감사드리다고. 왜냐하면 1940년대 조선 식민지 문학을 누가 분석을 하나. 우리나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정말 네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네.
yeah. 은주쌤 그러면 네네. 아, 네. 네. 알아두시는 것 같지만 네. she's saying that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or researching on 1930s Korean or Joseon's colonial literature, and she's asking what that means to you. Researching on 1930s Joseon colonial literature, what that means to you, and in your book, she's saying that it's not only Joseon's modernist. 뭐라고 써야 되지? You are saying that it's more global. It's not only limited to Joseon's modern, but you are saying that it's more related to universal language. So could you explain that? Yes. So, sorry. So I hear two questions. One is meaning of looking at 1930s modernist fiction. And then one is the connection between 1930s modernism and global modernism or global modernism. So first one, I became really interested in 1930s because, this is a very difficult time, the 1930s. As I learned in my history class as a student, one of the worst decades of the 20th and 1930s of the 20th century. And somehow in this decade, some of the best, most interesting literary works came out.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930년대에 모더니즘 텍스트가 이 1930년대가 이제 상당히 20세기에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였고, 근데 또 반면에 가장 재미있고 최고의 텍스트가 나온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So it's a kind of mystery to me. And I just wanted to solve the mystery. Like how did these texts, what do they do? Who are these authors? And when I was first lived in Korea in the late 1990s, research on 1930s modernism was beginning because authors like Park Tae-won or Lee Tae-jun were not, we couldn't read them until about 1990, 1991. And so also there was that strong interest in the 1930s. 그 시기가 아까 말씀한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장 재미있는 그런 텍스트가 최고의 텍스트가 나온 시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사셨나 봐요, 한국에. 그러면서 그 전까지 뭐 91년도까지는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없었는데 1930년대 읽을 수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Thank you. And for the second question, 식민 시기에 출산된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은 그 전부는 아니라 해도 프리드맨, 수잔 스탠포드 프리드맨 정리한 재현에 있어서의 인지 가능한 모더니즘 양식들 중에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Like it's clear that it shares a lot with what Susan Stanford Friedman calls, aspects of global modernism. 그것들이란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 I'll do that again. 세계 시민주의, so cosmopolitanism, 언어와 인유에서의 타성적 pastiche, so a kind of polyvocal pastiche of language and allusion, 파열감, a sense of rupture or crisis, 자기 반영성, self-reflection, 디석인 연대기, 동시성,
애매모성, 규범적 확실성에 대한 위기, 의식의 정신 역학적 과정에 대한 서사, 억압된 것의 귀환에 따른 증상의 출현, 그리고 개인적 주체성과 능력이라는 쟁점과 분리될 수 없는 제국의 효과에 대한 감각. It's like the feeling that the effects of empire, 제국의 효과, or 충격, maybe, are inseparable from issues of individual subjectivity and agency. So those are the ones that she lists, Friedman, the sort of connections between Korean modernism and more global modernism, the things that these modernisms share. She has a great book. It's called Planetary Modernisms. And she makes the argument, is it backward or forward? Is it backward? It's okay. Yeah, she makes the argument, this kind of argument about planetary modernism, things that all modernisms share. She's fantastic. She's a fantastic person also.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잔 스탠포드 Friedman. Sorry. 프리먼 그분이 Yeah. 말씀하신 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이 한국 그 1940년대 소설에도 나와 있나 봐요. 공통점들이 있었기 때문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민쌤과 17년도에 그 규문에서 우리 그 세미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성원 쌤 오셨을 때 그때 수경 쌤도 발표를 하시고 이제 그때 전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2000년도 후반에 이주 노동자가 주인공인 소설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2000년도에 그래서 이주의 문제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 그 소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도 그 토론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여줬냐. 근데 실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미나 토론이 이제 막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대화도 되고. 그런데 말 자체가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다 작동해 버려가지고 어떤 경험은 그걸 뚫고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언어에 문제가 생겨요. 표현이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비명처럼 돼버린다든지 이런 게 일상어에서는 충분히 있을 텐데 아예 안 들리게 되는 거고 이게 문학화 단계에 들어가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학을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진 상식과 언어적 배치가 이런 걸 걸렀구나, 이런 거 못 듣게 했구나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재현이 잘 안 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맥락이 이제 생기게 되면 되게 이렇게 충격적인데 그러면 그게 뭘 이해시키느냐 이런 과제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선생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게 우리 언어인류학 그 답사도 갔다 왔지만 내가 말하는 게 그 진실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는 기회랄까요? 제가 선생님들 쉬셔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